요즘 식초, 특히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돌고 있죠. 인터넷만 켜도 관련 영상이나 글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마셔볼까 하다가도 아유, 또 속이 쓰리면 어떡하지? 내가 먹는 약이랑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 네로라 하는 의사들도 식초가 혈당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한국 사람인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애매한 부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식습관에 맞게 식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식초가 정말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괜찮은 연구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나온 결과들을 쭉 보면 결론이 한결같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혈당 관리의 핵심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식초는 어디서 주워들은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혈당 관리 보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길래 혈당이 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역할은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바로 이때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이 내려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 흡수 속도가 조절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으로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완만해집니다. 그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신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당뇨가 있다는 것은 세포가 이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져서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초는 바로 이 저항성을 낮춰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포의 반응이 좋아지니 혈액 속 포도당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원리입니다. 최근에는 식초가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초는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성분들이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 환경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결국 당뇨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 식초, 아무나 다 먹어도 될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나한테는 나쁘면 어떡하지? 특히 평소에 속이 좀 쓰리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다른 약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위산 역류가 있거나 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식초는 산성이잖아요. 이미 위산이 많거나 위점막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식초를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만약 드시고 싶다면 진짜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시거나 빈속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밥 먹는 중간이나 또는 다 먹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 콩팥이 하는 중요한 일 자체가 몸속의 산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런 산성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져요. 그냥 요리할 때 향을 내려고 식초를 조금 넣는 정도야 괜찮지만 혈당을 조절하겠다 하고 매일 꾸준히 치료 목적으로 많은 양의 식초를 드시는 건 약해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뇨약이나 혈압약, 특정 심장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식초 자체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 가지 혈당을 낮추고 있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 식초까지 같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설포니 유레아 계통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우리 몸의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식초를 너무 많이 먹게 된다면 간혹 이 칼륨 균형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한테 가서 제가 먹고 있는 이 약들이랑 식초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아이들은 식초를 오래 먹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챙겨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만약 식초를 먹기 시작했는데 속이 너무 쓰리거나 토할 것 같고 설사를 한다거나 이가 너무 시리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가랑 상담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어떤 경우에도 물에 타지 않은 식초 원액을 그냥 마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식도랑 위에 정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권장되는 방법은요, 식사하기 한 10분에서 30분 좀 전에 물 한 컵, 약 200ml 정도의 사과수초를 약 한두 티스푼, 그러니까 5에서 10ml 정도를 타서 마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많은 양을 시도하지 마세요. 반드시 딱 한 티스푼,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며칠간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약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식초가 좋을까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 연구가 사과 식초로 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식초, 백포도주 식초나 레드와인 식초 같은 것들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세트산 함량이거든요. 만약에 식초 맛이 너무 싫다 하시면 캡슐 형태로 나온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캡슐이 액체로 마시는 것만큼 혈당 조절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초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특히 밥이나 빵, 면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때 식초를 활용하시는 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새로운 관점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서양에서는 주로 사과 식초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사실 우리 밥상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식초보다 더 훌륭한 발효 음식들이 있었어요. 바로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것들이죠. 김치는 유산균이 정말 풍부한 우리나라 대표 발효 식품이잖아요. 김치를 꾸준히 먹는 것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서양 사람들처럼 사과 식초를 마시는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발효 음식을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건강하게 먹는 식단, 꾸준한 운동, 잠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쓸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파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조건 퀘르세틴입니다.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특히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활성산소 때문에 한번 산화가 되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퀘르세틴은 다각도로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부터 시작으로 이미 산화된 LDL이 혈관벽에 붙어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시작된 염증 반응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핵심적인 경로까지 차단하죠. 한마디로 퀘르세틴은 혈관 손상의 시작부터 확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퀘르세틴은 흡수율이 낮아서 영양제로 먹어야 좋다 이렇게만 알고들 계세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의 퀘르세틴인가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퀘르세틴, 이걸 아글리콘 형태라고 하는데요. 흡수율이 약 2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양파에 들어있는 글루코사이드 형태의 퀘르세틴은 흡수율이 무려 52%나 됩니다. 우리가 먹는 양파 속 퀘르세틴이 영양제보다 2배 이상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비밀은 분자 구조에 있는데요. 양파 속 퀘르세틴에는 포도당이 붙어 있는데 이 포도당 덕분에 퀘르세틴은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전용 통로인 SGLT1을 함께 이용해서 아주 쉽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양제는 가공 과정에서 이 포도당 부분을 떼어버린 순수한 퀘르세틴만 남겨둬요. 전용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니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부만 흡수되는 거죠. 자연의 설계가 인간의 기술을 앞서는 놀라운 경우입니다. 그러면 흡수율 높은 천연 퀘르세틴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조리법에 있습니다. 흔히 요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까봐 걱정하시는데 퀘르세틴은 150도의 열에도 거의 파괴되지 않을 만큼 아주 안정적이에요. 진짜 문제는 열이 아니라 물입니다. 퀘르세틴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양파를 물에 넣고 끓이면 좋은 성분들이 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최대 30% 이상 손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이나 찌개처럼 양파를 끓여 드셔야 한다면 국물까지 꼭 드셔야 그 퀘르세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조리법은 뭘까요? 바로 기름에 볶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볶는 과정에서 양파의 수분은 날아가고 퀘르세틴은 농축돼서 함량이 오히려 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퀘르세틴은 열에 강해서 볶는 정도의 열에는 거의 파괴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퀘르세틴은 기름과 친한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죠.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에 양파를 볶아 먹는 건 퀘르세틴을 보존하고 농축시키고 흡수율까지 극대화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인 셈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퀘르세틴 함량이 일반 황색 양파보다 5배 정도 더 높은 자색 양파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양파의 핵심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양파 껍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은 우리가 먹고 있는 속살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90배 이상 많은 퀘르세틴이 바로 이 껍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파의 가장 귀한 부분을 그냥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껍질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양파 껍질로 차를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유기농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에 물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만든 물을 차처럼 드시거나 여러 국물 요리에 기본 육수로 쓰시게 되면 껍질에 엄청난 영양까지 온전히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양파의 효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시너지 전략을 알아볼게요.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비타민 C입니다.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이때 비타민 C가 기능이 떨어진 퀘르세틴을 다시 활성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많은 피망이나 양파를 같이 볶아 먹거나 양파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건 아주 똑똑한 조합인 거죠. 두 번째 조합은 마늘의 알리신이나 녹차의 카테킨 같은 다른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퀘르세틴과 함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서로의 효과를 보강해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조심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파의 프록탄 성분이 장에서 가스를 만들고 배를 더부룩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프록탄은 물에는 녹지만 기름에는 녹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큼직하게 썬 양파를 넣고 볶아서 향만 우려낸 뒤에 양파는 건져내고 그 향이 밴 기름을 요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 불편한 일 없이 양파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퀘르세틴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의 효과를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 출혈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로 조금씩 드시는 건 대부분 괜찮지만 양파즙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시는 건 피해 주시고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에 대한 흔한 오해 몇 가지만 바로잡고 갈게요. 양파즙이 당뇨에 좋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도 분명 당이 들어있는데 이걸 섬유질도 없이 즙으로 농축해서 마시면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머리맡에 양파를 두고 자면 감기를 예방한다 하는 민간요법도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된장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이 둘은 경쟁 상대가 아니거든요. 장 건강을 위한 목적과 원리 자체가 서로 다른, 그리고 또 서로 도와주는 두 가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특정 문제를 딱 집어서 해결하는 표적 균주 보충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장 전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장내 생태계 회복 전략이에요. 먼저 표준 균주 보충 전략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이건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로 효과가 증명된 특정 균주만 골라서 아주 높은 농도로 넣어주는 정밀한 방법입니다. 이 균주들은 장 점막에 먼저 딱 자리를 잡아서 나쁜 균들이 붙을 자리를 뺏어버리는 경쟁적 배제라는 것을 하고요. 박테리오시인이라는 천연 항생 물질을 직접 만들어서 유해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특정 균주들은 우리 장 세포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도록 해주거든요. 이렇게 장벽이 튼튼해지면 장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장누수가 막히면 장 속에 있던 나쁜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니까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만성염증을 막는데도 가장 큰 도움이 되죠. 가장 정교한 기능은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특정 균주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랑 직접 만나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은 좀 덜 만들게 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물질은 더 만들게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아토피 연구에서 특정 유산균이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이건 아무 균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연구된 균주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볼 때 복잡한 영어랑 숫자로 된 균주 이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똑같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라도 지지균주나 다른 균주나에 따라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면역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균주마다 자기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항생제를 먹었거나 급성 장염에 걸렸을 땐 이런 특수부대원 같은 유산균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감이 오시죠? 이런 표적 균주 보충 전략은 단기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장 불편감이나 과민성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통 된장이 장내 생태계 보건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선수입니다. 된장 안에는 장내 생태계를 살리는 핵심 3가지 요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복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된장 속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락토바실러스,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등 다양한 종류의 살아있는 미생물,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요. 둘째, 된장의 원료인 콩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은 이 미생물들과 원래 장에 살던 좋은 균들의 훌륭한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줍니다. 셋째,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좋은 물질들, 유기산, 펩타이드, 단세 지방산 등은 포스트바이오틱스로서 장 환경을 유익균이 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장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균이 좀 죽더라도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성분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1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한 그룹은 식이섬유만 많이 먹었고 또 한 그룹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식이섬유만 많이 먹은 그룹보다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장내 미생물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장내 환경이 이미 약해져서 식이섬유를 분해할 유익균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먹이만을 공급하는 식이섬유 중심의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예요. 결국 유익균 자체,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먹이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익한 대사산물,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한 번에 공급해주는 된장 같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인 거죠. 물론 된장 이야기를 할 때 나트륨 문제를 빼놓을 순 없죠.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데 된장은 너무 짜지 않나요? 하는 걱정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소금을 다 똑같이 나쁜 놈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소금은 미네랄은 싹 빼고 만든 순수한 염화나트륨, 정제염이에요. 과자나 라면,
온갖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죠. 하지만 전통 방식으로 잘 만든 된장은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일염을 써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과 같은 다른 미네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정제염과는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의 주범은 사실 된장이나 김치가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외식 메뉴에 숨어있는 나트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고혈압이나 신장 환자들처럼 나트륨을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신다면 가공식품을 먼저 줄이시고 된장을 끓일 때 칼륨이 풍부한 버섯, 시래기, 두부와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진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표적 균주 보충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장내 생태계 복원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칼로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길게 보면 장내 생태계를 좋게 하는 식단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특정 균주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항생제를 드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행지에서 물갈이를 했거나 급성 장염으로 고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장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균형이 확 무너진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장기적인 관리보다는 검증된 특정 균주를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는 표적 균주 보충,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도움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오랫동안 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까요?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이나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드실까요? 장 생태계 전체에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장내 생태계 복원 전략입니다.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장이라는 땅 자체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생태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길러줘야 하는 거죠. 올바른 전략을 선택했다면 이걸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를 때는요, 첫째, 내가 원하는 효과가 연구로 증명된 균주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물론 어떤 균주가 어디에 좋은지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제가 여기서 특정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균주 이름이라도 명확하게 밝히는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훨씬 믿을만하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연구에서 효과를 보였던 만큼 보장 균수가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남게 하는 코팅 기술 같은 게 적용됐는지 살펴보면 더 좋습니다. 장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핵심이에요. 된장뿐만이 아니라 김치, 요구르트 같은 다양한 발효식품을 먹어서 미생물 종류를 늘려주고 동시에 채소, 과일, 통곡물처럼 다채로운 식이섬유를 공급해서 유익균들의 먹이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바라는 과학적인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식품을 영양 성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가공을 왜,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룹 1은 과일, 채소, 고기처럼 가공을 안 한 원재료고요. 그룹 2는 기름, 설탕, 소금처럼 조리에 쓰는 기본 재료들입니다. 그룹 3은 그룹 1과 그룹 2를 조합한 일반 가공식품인데요. 집에서 만든 빵이나 치즈, 소금물에 담근 통조림 콩 같은 게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그룹 4.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3군과 4군은 같은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3군은 원래 음식을 살짝 변형한 정도라고 하면 4군은 공장에서 아예 새롭게 만들어낸 인공 제형에 가까운 거죠. 이건 음식이라기보다는 단백질 분리물이나 말토텍스트린 같은 식품에서 뽑아낸 성분에다가 향료나 색소 같은 산업용 첨가물을 합쳐서 만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초가공식품의 핵심은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화학 첨가물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영양이나 보존의 목적이 아니라 값싼 재료로 진짜 음식 같은 맛과 향, 식감을 흉내내게 하는 기호성 기능을 합니다. 건강식으로 광고하는 통곡물 시리얼이나 맛이 첨가된 요거트도 자세히 보면 산업용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사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버터나 설탕은 그 자체로는 그냥 2군 재료일 뿐 초가공된 것은 아닙니다. 초가공 식품 문제가 단순히 나쁜 영양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가공 방식 자체가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적 제형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초가공 식품은 우리 생리작용을 방해합니다. 초가공 식품들은 대부분 거의 씹을 필요가 없게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데요. 음식이 입안에 머무면서 맛과 식감을 느낄 시간 극단적으로 짧아지게 되고 저작 활동, 다시 말해 씹는 게 줄어드니까 식사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배부르다 하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GLP-1이나 PYY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초가공식품들은 너무 빨리 삼켜져서 내가 배부르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과잉 섭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렙틴 저항성입니다. 렙틴은 우리의 지방세포에서 나와서 내게 이제 배부르다 하고 알려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비만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 렙틴이 아무리 높아도 뇌가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한 임상 결과에서는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양쪽 모두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은 물론 나트륨, 섬유질, 당 함량까지 영양소를 동일하게 맞춘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한쪽은 노바1에 해당하는 비가공식품, 그리고 다른 한쪽은 노바4의 초가공식품으로 구성해서 참가자들이 배고픈 만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초가공식품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하루 평균 500kcal 더 먹고 식사 속도도 약 17% 빠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주 후 체중은 평균 0.9kg 증가한 반면 노바1의 비가공식품 그룹은 0.9kg 감소해서 1.8kg의 차이가 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의 섭취 비율이 높을수록 렙틴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비만 관련 대사 지표들이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초가공식품은 정제 탄수화물이랑 단순당이 많아서 혈당을 아주 빠르게 높였다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 상태를 자주 일으킵니다. 이렇게 혈당 변화가 생기면 우리 몸은 이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내보내서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교감신경은 항진되며 우리 몸은 불안감, 손떨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 코티졸이 만든 불안감을 없애려고 또 다른 초가공식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도 있습니다. 바로 화학 첨가물들이죠. 식감을 좋게 하거나 오래 보관하려고 쓰는 유화제. 예를 들어 카르복실 메틸셀룰로스는 동물 실험에서 장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약화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리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장 누수와 전신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초가공식품을 먹고 나서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냥 피곤해서는 아닙니다. 장이 새고 몸 전체에 염증 신호가 돌면 뇌를 보호하는 혈액, 뇌 장벽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염증성 물질이 뇌로 들어가 뇌의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특히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브레인 포그의 생리학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향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없는 영양 빈곤 식품이거든요.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겪게 되고 면역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부드러우니까 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들의 턱뼈 성장에 꼭 필요한 자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건 후에 얼굴 골격의 성장이나 부종결합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의 해로운 점은 포장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캔 안쪽에 코팅에 들어있는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들은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호르몬 활동을 교란시켜 인슐린 저항성이나 비만, 생식기 발달 장애 위험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사망률, 암,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등 무려 32가지의 나쁜 건강 결과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을 파는 가게가 너무 많은 환경이 비만과 대사 질환을 더 강력하게 예측한다고 말합니다. 싸고 오래가고 중독되도록 설계된 음식 구조 속에서 우리 몸과 뇌가 소비 시스템에 길들여진 결과인 거죠.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이해하고 내 몸의 시스템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소비자로서 이 산업적 제형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포장지 앞면에 쓰인 건강한, 통곡물, 저지방 같은 말들은 무시하세요. 뒷면에 있는 성분 목록을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가수분해 단백질, 콩 단백질 분리물, 말토덱스트린, 고가당 옥수수 시럽 또는 온갖 향료, 유화제, 안정제 같은 걸 발견했다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그룹사 제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내려놓는 것이 저항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초가공식품이 일부러 빼버린 우리 몸의 과정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꾹꾹 씹어 먹기인데요. 초가공식품의 부드러운 식감은 과식을 유도하는 핵심 설계거든요. 사과 주스 대신에 사과를, 소세지 대신에 스테이크를, 시리얼 대신 견과류를 씹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행동은 바꾸는 것입니다. 사군을 피한다고 해서 1군, 즉 원재료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현실적인 대안은 3군 가공식품으로 식단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분이 콩, 물, 소금인 통조림 콩이나 성분이 우유, 소금, 배양균인 치즈,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로 이루어진 동네 빵집의 빵처럼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의 결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칠레에서는 2016년에 초가공식품 앞면에 검은색 팔각형 경고 딱지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런 강력한 정책은 바로 성공을 거뒀는데 사람들은 그 제품을 덜 사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하게는 기업들이 이 검은 딱지를 피하려고 스스로 설탕과 소금 함량을 낮추는 쪽으로 제품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와 강력한 규제가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는 만성피로, 불면, 소화불량이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문제들을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고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내분비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연쇄적인 불균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일주기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을 이끄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입니다. 우리는 코티솔을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코티솔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리듬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우리를 깨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할 준비를 시키는 게 바로 이 코티솔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문제는 코티솔의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정상적인 코티솔은 아침에 가장 많이 나와서 우리를 깨워주고요. 저녁이 되면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나 야간 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생활은 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아침에 충분히 올라가야 할 코티솔이 제대로 상승하지 않으면 낮에 심각한 피로와 무기력증이 생기고요. 반대로 저녁에 낮아져야 할 코티솔이 여전히 높으면 우리 신경계는 밤에도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면의 핵심 원리입니다. 코티솔과 멜라토닌은 단순히 교대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주기 속에서 반대 위상으로 조절되는 기란 관계에 있습니다. 저녁에 코티솔 수치가 높으면 그 코티솔이 멜라토닌을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마트폰의 밝은 빛에 노출되면 이 균형이 더 무너져서 잠이 오기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연쇄 반응은 자원 재분배입니다. 코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당장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을 남기고 상관없는 나머지들을 뒤로 미루거나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소화는 부교감 신경계, 즉 몸이 쉬고 회복할 때 작동하는 반응의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코티솔 분비가 높아지면 교감 신경계의 각성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 휴식과 소화 시스템이 억제됩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가 불안정해지면서 위산 역류가 더 잘 생기게 되고 소화 불량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코티솔 신호가 자율신경계를 거쳐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신경계의 세로토닌 작용을 약화시키며 장 운동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생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낭세포의 성장은 생존에 꼭 필요한 활동은 아니죠. 만성적인 코티솔 과다는 모낭세포를 성장기를 단축시키고 휴지기로 전환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성 휴지기 탈모입니다. 결국 소화불량과 탈모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코티솔이 생존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희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쇄 반응은 대사 시스템의 교란입니다. 이것이 고지혈증과 당뇨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단순히 인슐린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의 반대편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글루카곤 그리고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이거든요. 만성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높게 유지되면 코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고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인슐린을 잘 못 쓰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혈당을 직접 올립니다. 인슐린과 약 조절에만 매달릴 때 일부 환자들에서는 당뇨 치료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음식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몸 콜레스테롤의 70%는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는 양이거든요. 먹는 걸 조절해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 70%를 담당하는 몸속의 합성, 제거 시스템의 조절이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틀어져 있을까요? 그 배경에도 역시 호르몬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즉 지속적인 코티솔 가난은 이 지질 대사에 영향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은 간에서 초저밀도 지단백의 분비를 늘려서 중성 지방을 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간에서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제거하는 수용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 제거 시스템이 둔해져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즉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고지혈증이 단지 콜레스테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시스템 불균형의 결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이런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보상 기전의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붓고 손발이 차가우며 만성 피로를 겪지만 병원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티포인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지만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는 상태를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고요. 아직은 질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더라도 몸의 시스템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것은 시스템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뇌하수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평소보다 더 많이 늘려가면서 즉 갑상선을 향해 더 일해라고 소리 지르면서 간신히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보상작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극심한 피로, 부종, 탈모는 이 보상작용에 드는 에너지 소모 혹은 그 보상작용마저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해 볼까요? 불면은 코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이 깨진 결과고 고지혈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제거 실패거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중성지방 생산 과잉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과부하가 정상 수치 뒤에 숨은 불연성 기능 저하증, 만성 피로와 무기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쇄 반응을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할까요? 특정 영양제나 약물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빛과 어둠의 주기입니다. 낮에 햇빛을 잘 쬐어야 밤에 잠이 잘 온다는 말. 이건 과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낮에 빛의 신호를 받아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밤에는 어둠의 신호를 받아서 낮에 모아둔 이 세로토닌을 전환시켜서 멜라토닌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 수면 관리는 밤에만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커튼을 열고 빛을 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24시간 관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통한 혈당 신호 관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에만 집착하지만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조합하는지가 혈당에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군고구마의 당 지수는 삶은 고구마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삶은 감자보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라벨만 믿기보다는 삶기나 찌기처럼 수분을 이용한 조리법이 혈당을 덜 자극한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당 지수가 높은 흰쌀밥을 먹더라도 당 지수가 낮은 야채, 즉 식이섬유소와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운동을 통한 성장 신호의 복원입니다. 특히 40대, 50대 이후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근력 운동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즉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근육과 뇌가 서로 대화하면서 회복과 재생을 요청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동안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증상들이 왜 하나의 시스템 문제인지 이제 명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흩어진 증상을 하나씩 쫓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 의원 원장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